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과거 연산군을 내쫓고 진성대군이 중종으로 즉위한 사건을 중종반정이라고 부르듯 1623년 광해군을 내쫓고 조카 능양군이 16대왕 인조로 즉위한 사건을 인조반정이라고 부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중종반정에선 중종이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반정이 일어난지도 몰랐다는 것과 인종반정에서는 인조가 가장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에겐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 정권을 타도하고 들어선 정부는 새로 들어선 정권의 명분과 정당성으로 인해 이전 정권의 모든 정책들을 설령 그것이 더 옳은 방침이라고 해도 그것마저 부정해야 하는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반정을 주도한 인조와 서인 붕당의 정권이 딱 그랬습니다. 광해군 제위기부터 북방의 만주에서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누르하치의 여진족과 중국 명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 사이 조선은 새우등 터지는 실정, 광해군은 누가 봐도 지는 명나라를 지지할 수가 없었고, 여진족들과 친교를 맺으려 했지만 신하들의 반발로 그 사이에서 살떨리는 줄타기만 할 수밖에 없었죠. 인조는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조선은 4대 국가인 명나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며 여진족이 세우는 국가 금나라를 철저하게 배격하겠다는 이른바 친명배금 외교 노선을 표방합니다. 광해군 시절 명나라와 여진족 싸움에서 탈주한 명나라 병력 일부가 조선으로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 병력을 이끄던 명나라 장수는 모문룡이었는데 압록강 지류의 작은 강에서 지나가는 여진족 10수명을 살해하고는 여진족 1만 명을 격퇴했다고 과장 보고를 올리고는 앞으로 조선 땅에 있으면서 누르하치의 배후를 노리겠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싫지만 일단은 이 모문룡을 평안북도 완전 끝자락에 있는 가도라는 섬에 숨겨줍니다. 모문룡 이놈이 가도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명나라 본국으로부터 군사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상인들과 무역을 해서 자본의 규모를 늘리고 이를 명나라 실세들에게 로비를 하면서 정치적인 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명나라 본국에 있는 이 간신 실세들은 조선의 압력을 넣어서 모문룡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고요. 그러던 중 인조 반정이 일어났던 건데 명나라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광해군이 정치를 잘했는데 무슨 명분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냐며 인조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조 반정의 명분이 광해군이 명나라를 저버렸다는 건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때 모문룡이 나서서 자기 정치 라인들에게 부탁해서 명나라가 인조 정권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도와준 대가로 모문룡은 인조와 서인 정권에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구했고 빚진 인조와 정부는 별 수 없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어떤 해는 조선 1년 재정의 3분의 1이 투입되기도 했으며 흉년 때문에 곡식을 못 보내주면은 모문룡은 육지로 상륙해 조선 백성들과 관할을 습격해 약탈해 갔습니다. 인조와 서인 정권이 혹시 모를 여진족의 침략에 대비해 아무런 대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총과 화포 등 화력만을 사용하는 군부대 어영청을 조직했고 위아래로 수도를 방해할 수 있는 별도의 정예부대 총용청과 수어청을 신설하기도 합니다. 또한 충청, 전라, 경상도 남쪽 3개의 도의 병력을 차출해서 북상시키는 것을 매뉴얼로 삼았습니다. 3개의 도의 병력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은 다같이 주둔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다가 정말 많은 공을 들여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을 개축시킵니다. 다만 이런 조선의 노력이 무색하게끔 하는 사건이 터지는데 인조 제위 2년째이던 1624년 반란이 터집니다. 반정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으로 임명되어 불만이 많았던 이괄이라고 있었는데 인조가 이괄더러 북방의 여진족 문제를 담당하라고 평안도로 보낸 인사이동을 이괄 입장에서는 변방으로 쫓겨났다는 좌천으로 생각한 거죠. 평안도 군 총책임자였던 이괄은 평안도 전 병력을 동원해 반란을 일으켰고 황해도와 경기도를 통해 내려오며 심지어 수도인 한양까지 점령합니다. 다행히 이괄의 난은 진압이 되었지만 이괄이 평안도에서 서울까지 내려오는 그 경로에서 그 방어선들이 전부 무너졌으며 이괄이 하필 동원한 반란군 병력이 여진족 막을 평안도의 병력이었던지라 이괄의 난 이후 압록강에서부터 수도 서울로 내려오는 병력에 큰 공백이 생긴 겁니다. 한편 만주에서는 명나라 대 여진족 전선은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 사후 그의 아들 홍타이지가 여진족을 새롭게 이끌게 되었는데요. 이 누르하치는 조선에 대해 그나마 우호적인 입장이었지만 홍타이지는 조선에 대해 강경했습니다.
1627년 가도에 있는 명나라 장수 모문룡을 토벌하는 것과 광해군을 패위시킨 인조를 응징하겠다며 압록강을 넘습니다. 평안도 북방의 성들은 3만 병력이 여진족 병력에 마치 바람에 낙엽 날리듯 우수수 함락되어 버립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용골산성의 정봉수 장군과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이립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 항전을 하지만 조선정부는 여진족과 강화를 체결하기로 하며 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여진족이 철병하는 대신 여진족의 국가 금나라와 조선은 형제국이 되기로 합니다. 이 전쟁을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호는 오랑캐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죠. 여진족들은 귀국하는 과정에서 황해도와 평안도 민간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약탈을 자행합니다. 포로도 많이 잡혀가고 더 화가 나는 건 여진족이 다 철수하고 나서야 가도에 있던 명나라 모문룡이 나와 설쳐대면서 조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는 그 목을 명나라 베이징에 보내 여진족이라고 속이기까지 한 겁니다. 속 시원한 건 모문룡의 횡포를 알고 있었던 원숭환이라는 요동지역 명나라 장수가 모문룡을 불려다 죽여버립니다. 한편 여진족의 홍타이제는 1634년에서 35년 몽골족까지 통합한 뒤 모든 유목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황제가 되기로 합니다. 1636년 나라 이름도 기존의 금나라에서 청나라로 바꾸고 부족명도 여진족에서 만주족이라고 공식화하죠. 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강화조약 내용대로 매년 홍타이지에게 곡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며 인조는 곡물의 양을 제멋대로 줄이고 있었고 다른 강화 내용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이 때문에 몇 번이고 홍타이지의 질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조는 무슨 자신감인지 계속 세게 나가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1636년 홍타이지가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에 등극했을 때 홍타이지는 사신을 보내 조선 정부도 홍타이지의 황제 등극에 동참하라고 요구해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 입장은 황제는 명나라 황제 한 명이라 동참할 수 없으며 사신단이 가져온 공식 서한 역시 조선의 관례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타이지의 편지를 아예 인조에게 올리지도 않습니다. 화가 난 사신단은 그냥 돌아갔고 인조는 앞으로 청나라를 배척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조선을 다시 한번 손봐줘야겠다고 생각한 홍타이지는 1636년 12월 용골대 장수에게 3만의 병력을 주고 조선을 침략하게 합니다. 이 전쟁이 병자년에 일어난 2차 호란, 병자호란입니다. 용골대의 청나라 군대는 이번엔 그 어떤 성도 함락시키지 않은 채 수도로 곧장 진격했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조는 이번에도 강화도로 피신을 가려고 했으나 강화도로 가는 길이 청나라 군대에게 차단되는 바람에 별 수 없이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눈보라 매섭게 치고 유난히 추웠던 겨울, 청나라 군대는 남한산성을 포위했고 인조와 조정은 남한산성에 갇힙니다. 1637년 1월이 되면은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내려옵니다. 남한산성 내의 조정에서는 영화 남한산성에서 이병헌이 연기했던 최명길이 제발 현실적으로 판단해 차라리 항복하고 후위를 도모하자는 주화파, 그리고 그 외 대부분 영화 남한산성에서 김윤석이 연기했던 김상원을 필두로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야 하며 오랑캐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없으니 항전을 주장하자는 주전파로 나뉩니다. 비록 인조가 최명길을 아꼈지만 당장은 항복할 생각이 없었고 지방의 군대가 남한산성으로 집결 중이었던지라 약간의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27일 충청도 병력이 올라오던 중 기습을 받아 전멸했고 1월 28일 경상도 병력이 경기도 광주 쌍령에서 대패배를, 나름 승전보를 울린 전라도 병력은 연락망의 실수로 진군을 멈추었고 경기도 양평에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병력이 집결했던 병력도 별달리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죠. 인조의 처소까지 대포가 날라왔고 결정적으로 왕실 사람들이 피난을 가 있던 강화도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며 포로가 되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인조는 항복을 결정, 47일간의 남한산성 항전을 포기합니다. 남한산성에서 나온 인조는 1월 30일 단 위에 있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3번 절을 하고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3번 머리를 땅에 박아 총 9번을 땅에 머리를 박는 아주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합니다. 당시 장소가 삼전도라 이 사건을 조선사 최대의 굴욕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며 이곳이 바로 지금의 잠실 롯데월드가 있는 곳입니다. 병자호란의 굴욕적인 패배로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이 와중엔 인조의 장남이었던 소현세자의 아내 세자빈, 그리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도 있었습니다. 정작 포로로 청나라로 끌려간 소현세자였지만 청나라 내에서 소현세자는 엄청난 대우를 받았습니다. 세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엄청 박학다식하여 주변인을 놀래켰으며 인성은 물론 상업적 능력과 사업 수완도 좋아서 청나라 황실과 고위직들이 이 소현세자를 엄청나게 아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현세자는 조선 정부의 국가 예산으로는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해내지 못하자 소현세자가 사업해서 직접 번 사비로 조선인 포로들을 사들여 그들을 보호해주거나 조선으로 보내주었죠. 이러니 조선인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현세자는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고, 소현세자는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국 베이징을 점령할 때도 함께 동행하고 서양인들과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식견과 안목도 늘게 됩니다. 청나라 내부에서는 조선의 왕을 인조에서 소현세자로 바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이 말은 인조 귀에도 들어갑니다. 광해군을 내쫓고 마치 자기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것처럼 말해놓고는 지옥을 선사해 입지가 말이 아니게 된 인조는 국내외적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아들 소현세자를 멀리하죠. 소현세자가 포로 시절 2차례 정도 휴가 느낌으로 조선에 온 적이 있었는데, 첫째 방문 때는 인조가 신하들에게 굳이 소현세자 마중을 나가지 말라고 했으며, 둘째 방문 때는 인조는 아예 소현세자를 만나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인조 23년이었던 1645년 9년간의 포로 생활을 접고 소현세자 내외는 영구 귀국 조치를 받습니다. 세간에는 귀국 후 소현세자가 청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으며 개방 정책을 펼치려다가 질투에 눈이 먼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록에는 소현세자가 귀국 후 이렇다 할 무언가를 한 건 아닙니다. 귀국하고 불과 3달도 안 되어 소현세자는 말라리아에 걸렸고 의료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소현세자 사후 인조의 뒤 행동들이 아주 얄팍했습니다. 아들 소현세자의 장례식을 대충 끝내버리고, 세자가 죽을 경우 손자가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조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임명했습니다. 인조는 별 말 같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며 소현세자의 처가를 풍비박산냈고, 소현세자의 아내 민회빈 강씨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더불어 소현세자의 어린 세 아들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더니 그중 2명이 의문사를 당합니다. 1645년 아들 소현세자의 죽음을 시작으로 1년 단위로 1646년 아내 민회빈 강씨가 죽었고, 1647년 첫째 아들이, 1648년 둘째 아들이 죽죠.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조선의 27명의 왕들 중 14대 선조와 더불어 가장 무능한 국왕으로 손꼽히는, 무능하면 착하게라도 하던가, 세상에서 가장 치졸하게 아들을 질투하기까지 했던 인조는 1649년 27년이라는 재위기간의 끝으로 사망합니다.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국 후 3달 만에 죽으면서 인조는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았고, 복림대군이 인조의 뒤를 이어 1649년 조선의 17대 왕 효종이 되었습니다. 효종은 복림대군 시절 자기 친형이었던 소현세자와 함께 병자호란 이후 오랜 청나라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소현세자처럼 똑같이 청나라에서 개방적인 국가 분위기와 신문물을 접해왔는데, 소현세자의 경우 조선도 그처럼 개방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청나라와 굳이 척을 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반면, 효종, 즉 복림대군은 그런 우수한 문화 중 조선도 군사적인 부분만을 배워서 반대로 청나라에 복수를 하러 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효종은 나중에 죽고 나서 어깨가 너무 넓어 시신이 관에 안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며, 틈만 나면 왕의 개인 휴식 시간에 창을 들고 무예를 연마하던 헬창이었습니다. 효종은 군인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상남자였던 겁니다. 효종은 우선 군부에 투입되는 국방비와 군사비의 재정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합니다. 기마병을 중심으로 전국의 군부대의 병력을 늘리는 건 예사고, 군인들의 훈련 강도와 빈도수가 이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게 되죠. 무기관리 상태도 철저하게 검사하여 조금이라도 무기관리에 부실함이 보이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조선에는 벨트브레이라고 이 네덜란드인 서양인이 표류해 훈련 도감의 장교 고문으로 부임해 있어서, 이 벨트브레이의 도움으로 조선의 조총이 크게 개량되기도 합니다. 나중엔 하멜까지 표류해오고는 더 발전을 하죠. 아울러 주요 요충지에 있는 성들을 보수하거나 강화하여 화포들을 구비시켜 놓는 등 누가 보면 정말 당장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정도의 위세였죠. 조선의 주력 부대가 조총부대 아니겠습니까? 사격 실력만큼은 당시 동아시아 제일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자부심 같은 부대가 조총부대였는데, 어영청이라는 부대가 화기만을 다루는 전문 특수부대여서 효종은 이완 장군을 어영대장으로 삼아 어영청을 더욱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이완 장군은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완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청나라 사신들이 조선의 이러한 군사 강화 사업을 보고 문제 삼기도 했지만, 이건 일본 놈들이 또 쳐들어올까봐 대비하는 거라며 얼렁뚱땅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궁궐 호위부대의 병력도 대폭 강화하고, 더불어 효종은 군사제도에 대해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촌철살인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과는 전시 상황 시 전투 현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깨어있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청나라 기병과 조선 기병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비교대조하며 전문 장교나 군사 전문가들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조선 기병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지적할 정도였답니다. 이제 실전 경험만 쌓이면 조선의 병력은 다시금 조선 전기의 그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게 웬걸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까지 옵니다. 효종 제위 5년째였던 1654년 2월경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와서 청나라가 지금 나선족과 싸우고 있는데 조선 군대의 사격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니니 포수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나선족이 누구냐?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유럽 대륙에서 제대로 된 세력 팽창을 못하자 나름 블루오션을 노려보겠다며 동방아시아 쪽으로 영향을 미친듯이 확보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만주 일대까지 넘어오자 당연히 그곳이 고향인 청나라와 맞붙을 수밖에 없었겠죠. 조선도 이때 러시아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당연하게도 청나라 사신이 러시아에 대해서 효종에게 설명하고 그랬답니다. 청나라가 100명 달라고 했다고 어떻게 딱 100명만 주겠습니까? 효종은 변급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150명의 병력을 청나라 측에 보냅니다. 두만강을 넘은 조선 측 병력은 청나라 병력과 합류하는데 조청연합군은 대략 1000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조선 병력 150명에 베이징에서 파견한 청나라 부대 300명, 그리고 현지 만주족 300명 정도였죠. 이들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위로 올라갔으며 송화강 유역까지 올라갑니다. 이 송화강이 어디냐면 옛날 부여가 있던 곳입니다. 송화강에 가보니까 러시아 군장교 스테파노프가 데리고 있던 4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있었답니다. 강 근처에서 참호를 파고 격전이 이루어졌는데 조선군의 주력 부대인 조총부대가 정말 큰 활약을 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조선군의 조총부대에 신나게 털렸으며 러시아 군대가 방향을 바꿔 조선군 조총부대로 뛰어들자 청나라 기병대가 서포트를 해줘 조청연합군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스테파노프의 러시아군은 더 북쪽으로 도망가고요. 그렇게 조선부대는 사격 솜씨를 제대로 발휘한 뒤 본국으로 귀국합니다. 이게 1차 나선 정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스테파노프가 본국에서 지원을 얻어 병력을 불린 뒤 청나라를 다시 침공해왔습니다. 청나라가 밀리자 1차 나선 정벌이 있고 4년 뒤였던 효종 9년 1658년 청나라는 또 한 번 조선의 조총부대를 보내달라 요청해옵니다. 효종은 신유를 총사령관으로 삼고 1차 때 보낸 병력의 2배가량인 256명의 병력을 보내주었죠. 청나라 측도 병력을 더 증강시켜서 조청연합군 총 2500 정도의 병력을 모읍니다. 이 2500병력은 1차 때보다 더 위쪽으로 북상했고 흑룡강이라는 곳에서 러시아군 2000명과 맞닥뜨립니다. 조선군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현지 유목민족들이 말을 하기를 지난번 1차 나선 정벌 때 러시아군이 조선 조총부대에게 워낙 호되게 당해서 러시아군이 조선의 조총부대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강 위에서 배를 타고 수전이 이루어졌는데 1차 때보다 2차가 훨씬 더 격렬했다고 합니다. 승리는 조청연합군, 조선군은 7명 전사에 청나라군은 100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하고 러시아군은 무려 800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나선 정벌은 효종이 공들였던 북벌의 위상을 뽐낼 수 있었던 계기였으며 조선 측 병사들도 실력을 제대로 뽐낼 뿐 아니라 실전 경험까지 쌓을 수 있던 전쟁이었죠. 효종은 북벌론을 위해 송준길과 송시열을 앞에 내세웁니다. 송준길과 송시열을 설명드리기 전에 병자호란 이후 형성된 산림 세력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병자호란이란 큰 전쟁을 겪은 뒤 현실 정치의 환멸을 느낀 선비들이 정계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각자의 고향에서 세태를 비판하고 평론하는 방구석 정치인들, 키보드 워리어들이 많아지죠. 개중엔 물론 별것도 없으면서 전문가인 척 정치가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꼴사납게 입만 터는 선비들도 많았지만 산림이라고 숱한 정치인들과 선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명망가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지는 않고 향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이지 않지만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제야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조정 내 정치인들이 대부분이 산림들의 제자들이었기에 산림들은 분명 정치인들이 아니었음에도 사회적 목소리가 상당했고 국가로부터도 많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서인 붕당이 산림들에게 기대는 경향이 컸는데 대표적인 두 인물이 서인 소속의 송준길과 송시열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양송이라고 부를 정도로 제야 인사로서 두 사람의 입지는 상당했습니다. 효종은 당연하게도 이런 산림의 존재를 탐탁지 않아 했으나 서인 소속의 대부분이 이 두 사람을 따르니 차라리 송준길, 송시열을 억지로라도 불러서 자신의 지지자로 만드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던 거죠. 효종은 북벌에 대한 두 사람의 응원과 지지를 원했고 송준길, 송시열은 효종의 요구를 들어주었죠.
어영대장, 이완장군은 효종의 북벌론에 있어서 행동대장 역할을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북벌 준비에 브레인을 맡았던 사람들은 송중길과 송시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따져보면 송중길과 송시열은 효종의 북벌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역사적 기록을 보면 북벌을 위해 두 사람이 뭘 했다거나 아이디어를 내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송중길과 송시열뿐 아니라 두 사람이 이끌고 있던 서인의 정치인들도 효종의 적극적인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효종의 군사력 강화 사업이 작은 사업도 아닌지라 예산도 많이 투입될 뿐더러 보수정당이었던 서인들 입장에서 문이 아닌 무를 숭상하는 문화를 반기지 않았을 텐데 이렇다 할 반대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올려놓은 군사력으로 실제 청나라를 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조선은 단 한 번도 청나라로 정벌하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죠. 효종의 북벌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서인의 권력은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리고 부정하며 수립되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청나라를 척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는 최악의 전쟁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죠. 그러면 서인 입장에서도 민망할 수밖에 없죠, 백성들한테. 그래서 겉으로만 청나라 복수하러 가자 라면서 본인들의 민망함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효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효종은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 왕자 출신으로 형 소현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현세자를 미워하는 인조가 손자들까지 다 내쫓았기에 효종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본인의 기반도 애매했던 효종도 무언가 하려는 제스처가 필요했고, 이런 효종과 서인 정권의 교묘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북벌을 외쳤던 겁니다. 그래도 북벌 등 조선사에서 나름 존재감이 없지는 않은 효종의 죽음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어느덧 갑자기 효종의 머리 쪽에 종기가 나더니 이 종기가 점차 번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외과 수술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당시엔 침으로 종기를 터뜨려 독소를 빼내자는 의견에 따라 그렇게 했다가 침을 다른 곳에 놓는 바람에 피가 멈추지를 않았고 의료사고로 재위 10년 만에 효종은 죽게 됩니다. 효종 사후 세자였던 효종의 장남이 왕위에 올라 18대 왕 현종이 됩니다. 현종 때는 또 엄청나게 큰 재해가 있었는데요. 일전 조선시대의 시기를 구분할 때 1대 태조 이성계 때부터 9대왕 성종 때까지를 조선 전기, 성종 이후부터를 조선 중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 500년 중 가운데 시점에서 겪은 거대했던 두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틀어 양난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전쟁을 거치며 조선의 사회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양난을 기점으로 그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두 전쟁은 조선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었죠. 따라서 이젠 조선 후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붕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조와 서인 붕당이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내쫓으면서 광해군의 집권 여당이었던 북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후부터는 정변을 주도한 서인이 여당으로 전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야당격인 남인이 적당히 참여하는,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나름 큰 사건 사고 없이 안정적이긴 했습니다. 인조 반정 후 왕비의 가문은 서인에서 배출되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어서 서인의 우세한 여당은 독보적이었고, 그 대신 남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 내지 탄압 없이 이 남인들의 적당한 발언권은 보장해 주었죠. 이런 국면이 인조, 효종 때는 잘 이어가다가 1659년 효종 사후 효종의 장남이 18대 왕 현종으로 즉위하면서 병자호란 겪고 세월도 꽤 많이 흘러 이젠 어수선한 것도 많이 사라졌겠다. 슬슬 서인과 남인 사이의 정치적 갈등 구도가 격해집니다.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이렇게 선대왕이 죽으면 일정 기간 조정의 대신들과 왕실 사람들은 일정 기간 상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자의대비라고 현종의 할머니이자 효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고 효종에게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계모였죠. 그래도 장렬 왕후는 효종의 어머니 뻘이죠. 그러면 어머니 뻘 되는 자의대비는 아들 뻘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를 두고 신하들 의견이 갈립니다. 유학에서는 상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이 죽은 사람이 적장자냐 아니냐를 두고 달라진다고 합니다. 죽은 효종은 적자이기는 하지만 장남은 아니죠. 형 소현세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소현세자가 일찍 죽었으니 효종을 장남으로 봐도 무방하죠. 효종이 장남이냐 아니냐를 두고 신하들 의견이 갈린 겁니다. 이때 남인 계열의 윤휴는 장남이라고 봐야 하므로 자의대비가 상복을 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이 다소 커지면 나쁘게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한 당시의 국무총리는 살림의 영수 송시열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의견을 물어보는데, 송시열은 효종을 장남으로 볼 수 없다며 자이대비가 상복을 1년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국무총리는 효종이 장남이냐 아니냐 논쟁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송시열에게 좋게 마무리하자며 자이대비가 상복을 1년을 입게 의견을 모을 테니까 그 논거가 효종의 장남 여부가 아닌 그냥 관례대로 하자는 것이었고, 송시열과 왕현종 모두 동의해 자이대비는 상복을 1년만 입기로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제 슬슬 상복을 벗어도 되는 시점이 왔을 때 느닷없이 남인 계열의 허목이 장문의 상소를 올려 상복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논쟁에 재점화를 해버린 겁니다. 허목의 근거가 굉장히 논리적이라 송시열을 따르는 서인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남인의 주장에 동조하기까지 했는데, 이걸 송시열이 명문장의 상소를 다시 올려 허목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설파했고, 송시열의 글이 훨씬 논리적이고 송시열의 정치적 입지가 훨씬 높기 때문에 허목의 주장은 폐기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나 싶더니 남인 계열의 이번엔 윤선도가 그냥 가만히 어부사시산 쓰고 있을 망정이지 자이대비가 상복을 3년 입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상소를 또 올립니다. 그런데 상소의 내용이 3년을 입어야 한다는 유교적 근거는 빈약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송시열을 무슨 왕실을 능멸하는 놈이라며 디스하는 내용이 상당수였죠. 학문적 논쟁이었던 상복 착용 기간 논쟁이 윤선도 때문에 서인과 남인 간의 정치적 논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송시열을 따르는 서인 무리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서인들은 윤선도를 벌할 것을 주장했고, 서인의 기득권과 송시열의 정치사회적 입지가 곤란했던 현종은 서인들의 등살에 따밀려 윤선도에게 가장 강도 높은 단계의 유배령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몇 년간이나 자이대비의 상복 기간도 끝이 났는데 남인 계열 혹은 남인들의 지역적 기반이 되는 영남의 유생들이 윤선도가 옳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현종 제위 7년에 이젠 짜증이 난 현종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며 사단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을 1차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 1차 예속 논쟁은 현종이 사실상 서인의 편을 들어준 것인데, 이게 현종의 정치 이념이 서인 쪽이었다기보다는 서인들의 등살에 어쩔 수 없던 행보였고, 무엇보다 송시열은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종은 그런 송시열과 송시열 추종자들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아버지 효종은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현종은 그러고 싶지 않아 했고, 제위 중반기부터는 남인의 인재들을 중용하고 송시열에 대한 비판이 치솟을 때 현종은 송시열을 점점 보호해주지 않는 등의 모습이 보이자 송시열은 관직을 사퇴하고 낙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살림의 정점에 있던 송시열이 관직을 사퇴해도 여전히 고향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은 상당했습니다. 점점 현종은 남인 쪽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편애했고요. 그러다 사건이 또 하나 터지는데, 현종 15년이었던 1674년 현종의 어머니, 즉 효종의 아내 효숙대비가 사망합니다. 이때도 자이대비가 살아있었는데, 이번에도 자이대비가 자기 며느리가 죽으면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1년을 입어야 한다고 했지만, 신하들이 다시 생각해보니 송시열의 논리로 따르면 9개월을 입는 게 맞다고 생각해 수정안을 보고합니다. 다시 예속 논쟁이 불거진 겁니다. 이때 남인 쪽 사람들은 정통대로 1년을 주장했고, 또 송시열은 이를 반박하며 9개월을 입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 사건이 2차 예속 논쟁인데, 1차 때 현종은 송시열과 서인 눈치나 보는 유약한 왕이었지만 15년이 흐른 시점의 현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송시열에게는 가만히 짜져 있으라는 질책을 주며 1년 입으라는 남인의 주장을 현종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종은 남인이 서인처럼 집권 여당이 되어 텃세 부리는 것도 싫어서 남인과 서인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다가 2차 예속 논쟁이 있었던 그 해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러면서 남인이 급작스레 집권 여당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현종 제위기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임진왜란 병자호란보다도 더 많은 사상자를 냈던 경신 대기근입니다. 경신 대기근은 1670년에 일어났던 경술련의 대기근, 그리고 이름에 1671년에 일어났던 신해년의 대기근 앞글자를 따와서 경신 대기근이라고 합니다. 대기근이라고 하니 엄청난 가뭄이 있었나? 그래서 식량이 모자랐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종 11년이었던 1670년 1월
한반도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지진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한 달 사이에 이 정도로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죠. 지진의 강도를 떠나서 지진 측량 기술이 없던 당시에 지진을 체감할 정도이니 결코 약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며, 이런 지진이 한두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한반도 북부와 중부에서 조금씩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지진의 공포와 전염병이 한창인 와중인 2월에서 3월 사이 또 전국 곳곳으로 폭설과 우박 세례가 퍼붓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의 습격도 빈도수가 많아지는데 봄에 폭설과 우박이 끊임없이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름까지, 음력 기준 6월까지도 우박은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시도 때도 없이 장마와 폭우 그리고 태풍이 연이어 몰아닥쳤다고 합니다. 보통 자연재해나 기근으로 인한 식량 문제도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면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곳에서 식량을 공수에다가 구휴를 해주는데, 1670년 상반기 조선은 전국적으로 이상기후 증상으로 먹을 게 없으니 그나마 나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은 결국 인육을 먹는 사람들, 혹은 먹어서는 안 될 야생의 벌레, 동물, 식물들을 먹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아무거나 먹게 되면 당연히 전염병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전염병이 확산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필 구제역까지 퍼져 1670년 하반기에 조선에 수만 마리의 소들을 도축했다고 하는데, 이런 구제역 득의 가축 전염병도 따지고 보면은 이상 기후 증상, 그로 인한 식량난,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 상태 악화와 식수 오염, 그럼 결국 인간이든 가축이든 전염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죠. 또 1670년 하반기의 겨울도 그렇게나 추웠다고 하니 아사자와 동사자들이 속출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1670년이 지나가고 다음 해였던 1671년이라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 회복이 아니라 여전히 처참한 상황은 지속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게 맞겠군요. 1671년 새해가 밝고 얼마 안 있어서 조선 정부는 수도 한양에 여러 개의 진hul소를 설치하기로 하는데, 문제는 이 진hul소에서 식량을 받고자 지방 곳곳에서 너무 많은 수의 백성들이 수도 한양에 몰린 겁니다. 사람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자 가뜩이나 전염병에 취약해 있던 사람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졌고 수도 한양까지 뚫린 겁니다. 심지어 궁궐에서 일하는 내금이 병사와 궁녀까지도 전염병을 앓게 되었고, 궁궐까지 뚫리자 당시 국왕이었던 조선의 18대 왕 현종은 왕실과 함께 다른 궁궐로 피신까지 가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염병은 신분을 가리지 않죠. 양반 사대부와 왕실 종친들까지도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전염병으로 죽였으며 심지어 영의정과 우의정을 역임했던 사람들까지도 죽어갔죠. 사대부조차도 이러할진데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당장에 관을 파헤쳐 옷을 훔쳐입고 사람을 잡아먹는 행위까지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상할 게 없었죠. 조선왕족실록 현종실록 기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태어나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서 참혹한 죽음의 정도가 임진년의 병화보다도 더하다. 이렇게 1670년에서부터 71년까지 약 2년간 사망한 조선 백성의 수는 약 14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조선의 인구의 11%에서 14%가 사망한 거라고 합니다. 통계가 이러면 실제로는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겠죠. 현종은 이런 말을 했다죠. 경술 신해년의 대흉년을 막 당한 뒤에는 애달픈 우리 백성들이 엎어져 연달아 죽어가는 참혹함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기분이니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이다. 17세기 이런 자연재해와 대기근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 역시 한국과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래서 17세기를 소빙하기라고 할 정도죠. 여기까지가 현종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 편에서는 임현왕후와 장희민이 등장하는 숙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